네, 리바스티그민의 적응증과 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네페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는 경도에서 중간 단계, 여기서 중은 가운데 중자죠. 아까 중증 할 때 중은 무거울 중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도에서 중등도, 초기에서 중기의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과 관련되어 있는 파킨슨병 치매나 루이체 치매에서 적응이 있고요. 하루 2번 복용하게 됩니다. 패치 제제는 하루 1번 부착을 하는 것이고, 용량이나 용법은 사실 의사들이 알아서 할 텐데 대개는 하루 3mg 1.5 2번 드시는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6mg을 하루 2번 먹어서 12mg으로 증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혹시라도 나랑 관련되어 있는 치매 대상자가 이런 방식으로 약을 쓰지 않으면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 건지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패치는 50 또는 9, 18 이렇게 돼 있는데, 그 5짜리로 시작을 해서 10으로 증량하고 15까지 증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패치가 위장 증상은 없지만 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문제들은 있어서 이것도 임상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먹는 약과 달리 패치는 그 용법대로 그냥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패치를 붙이기 전에 그 전에 붙인 걸 먼저 띄고 붙이는 게 너무 과하게 한꺼번에 그 약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24시간마다 새로운 곳으로 교체하고 한 번에 한 장만 붙이게 되고요. 여러 장 붙이지 말라는 거고, 건강한 피부, 뭐가 이제 빨갛게 일어났거나 무슨 자극 긁어서 자극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열상이나 화상이 있거나 이런 피부에는 붙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곳에 일정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매일 다른 부위에 붙이고, 한 번 붙인 곳은 한 2주 정도까지는 다시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잘 떨어질 수가 있어서 가장자리가 잘 붙도록 눌러주고, 만약에 하다가 무슨 되게 목욕하고 이래도 떨어지지는 않는데, 혹시 우연히 떨어지게 되면 남은 시간 동안 새 걸 붙인 다음에 다음날 워낙 갈아주는 그 시간에 교체하면 됩니다. 잘라서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주로 이렇게 등이나 이제 가슴,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어깨 옆에 이제 팔 이런 평평한 부위에 붙이게 됩니다. 리바스티그민도 비슷한 부작용이 있고요. 구역질,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용량을 조절을 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할 수 있겠죠. 패치의 경우에도 피부 발적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의 도네페지라고 비슷합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의 마지막으로 갈란타민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성분명은 갈란타민이고 레미닐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역시 경도에서 중등도 알츠하이머병이 작용을 하고 하루 한 번 아침에 드신라고 되어 있고요. 8ml에서 시작해서 24ml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징보다도 되게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의 부작용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못 드시는 경우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작용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하죠. 구역 구토, 설사, 복통, 소화불량, 체중 감소, 이런 위장 증상이나 어지러움, 두통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갈란타민을 포함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의 주 흔한 부작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작용은 대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약을 좀 변경을 해주거나 서서히 증량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네, 인지기능 개선제에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3종과 NMDA 수용체 기량제인 메민탄 1종 해서 수총 4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만틴, 에빅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적응증은 중등도에서 중증, 이 중은 가운데 중자죠. 중간 단계라는 얘기고, 이 중은 무거울 중자,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에서 말기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사용을 하고요. 하루 2번 드시는 약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10mg짜리거든요. 홈이 있다는 거는 초기에는 쪼개 먹으라는 얘기고요. 초기 용량 5ml에서 시작을 해서 5ml 2번 먹다가 10ml 2번 먹다가 해서 최종적으로는 20mg을 2번에 나눠서 드시게 되고요. 위장 증상은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죠. 그 흔한 부작용으로는 초조, 환각 뭐 이런 것들 신경계의 증상들이 더 위주고 위장 증상은 상대적으로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쓰는 방법이고요. 쓰는 방법이야 그 처방하고 있는 의료진의 그 권고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이게 뭐 그냥 가장 표준화된 방법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꼭 안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내가 표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대로 안 하지 뭐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경우에는 한 번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5ml를 여러 번 주는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깁니다만 뭐 아침에 반알부터 시작을 해서 반알씩 2번, 한알 반알, 뭐 한알씩 2번, 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상황에서 제일 그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달리 10% 이상 흔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위장 증상이 흔했던 건데 NMDA 수용체 기량제인 메만틴의 경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외에 이제 비교적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초조나 공격성 불안과 같은 불안 불면, 뭐 약간의 설사 변비 같은 위장 증상도 있고 환각, 어지러움, 두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신경계 증상들이 부작용으로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항상 환자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같이 계시는 가족이나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이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이 환자의 어떤 그 부작용을 일찍 그 확인하고 치료진과 빨리 의사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떠한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들을 호소한다 그러면 그게 약의 부작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약을 먹은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런 그 약을 드시기 전부터도 있었던 문제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고요. 뭐 진료진에게 오셔가지고 무조건 약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처방한 그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의 증상이 악화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약 때문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어떨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심해지는지, 어떨 때는 조금 좀 약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이게 어떤 약 때문일지 아니면 약에 의한 것인지 다른 문제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를 처음 드시고 나서 혹은 5ml 먹다가 10ml처럼 늘렸을 때 구역질, 구토, 설사 같은 것들이 보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약에 의한 것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고 조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지 약을 좀 줄여서 볼지 아니면 너무 심해서 아예 끊을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꿀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이런 부작용들은 대개 일시적인 것이고 약을 끊으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역시 정리하자면 현재 흔히 사용하는 인지기능 개선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가볍고요. 제일 흔한 부작용은 위장 증상, 구역질, 구토, 설사 같은 것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를 처음 복용하거나 약을 늘린 후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처방받은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중단한다, 뭐 중단하거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인지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은 약물을 중단하고 증상이 호전된 후 계속 치료를 위해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지기능 개선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정신행동증상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한 중간쯤 온 것 같네요. 우리는 중간쯤 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은 대표적으로 인지기능 개선제와 정신행동증상 치료제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제에는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이고, 그 다음에 NMDA 수용체 기량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세 가지 종류의 약이 있고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고요. NMDA 수용체 기량제에는 메만틴이라고 하는 약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이고,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서 일부 파킨슨과 관련되어 있는 치매나 혈관성 치매에서 적응을 갖고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인지기능 외에도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특정 정신증상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정신행동증상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의 증상이 인지증상, 기억력 저하 등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수월할 겁니다. 되게 치매가 굉장히 힘들고 사회적인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신행동 증상 때문이죠. 어, 의심을 한다든지 과격해진다든지 배회한다든지 그래서 길을 잃거나 뭐가 헛것이 보이거나 그래서 뭔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정신행동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인지 증상 그 자체, 치매 증상의 그 어떤 인지 증상 보다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정신행동 증상의 약물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특성을 좀 보자면 첫 번째로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은 약물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증상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지 증상에선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기억력 저하는 이미 일어난 기억력 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진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희망적인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증상에 대해서 약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 없이 환경을 조정해 드리거나 뭔가 안심을 시켜 드리거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위로만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정신행동 증상이 그분의 정신행동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안, 아주 심한 불안, 배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특정한 이유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을 가지고 치료하기가 참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기 꽤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뭔가 불편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신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이 꽉 찼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막 화를 내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안내해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경우에 정신행동 증상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항불안제 무슨 약을 쓰는 것보다도 이 정신행동 증상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그룩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줄 것인가 내지는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들이 성공적일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대개는 약도 쓰고 이런 약을 썼다고 해서 이 비약물적인 치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강조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는 뭐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를 잘 알고 있는 가족과 그 맞는 상황과 또 그 외 전문 인력들끼리 다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인지 증상처럼 딱 하루에 몇 번, 뭐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초기에서 중기니까 이거 뭐 하루에 한 번, 뭐 자기 전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훈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이제 시행은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좀 들어보시면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것이 특성이 어떻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의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치료의 원칙으로 해서 어떤 증상에 대해 약물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은요, 뭐 한 가지만 딱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망상을 가진 환자가 피해 망상이죠. 누가 내 걸 훔쳐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도둑 맞을까봐 초조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어적이 돼서 누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분에서 보이는 정신행동 증상은 뭐가 있냐 하면 우선 현실 검증력의 문제인 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데 망상은 망상대로 이게 정신병이니까 항정신병 약물을 쓰고 초조 불안은 이게 불안 증상이니까 항불안 약물을 쓰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또 그것대로 또 공격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쓰고 그런 세 가지를 써야 되는 경우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행동 증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사실은 기본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 없으면 굳이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고 초조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적대적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행동 증상 약물치료 원칙은 가능한 효과적인 약을 가장 간단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망상에 대한 치료가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어떤 게 핵심이고 뭐가 그게 그 기본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야 되는 원칙으로 또 한 가지는 그 약이 목표 증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환자가 보이는 정신행동 증상이 과연 약의 효과가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상황인지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정신행동 증상의 약물 치료의 효과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증상의 효과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개는 환청, 망상과 같은 그런, 이건 이제 정신병, 현실 검증력의 손상에 따른 이제 정신병 증상인데, 이러한 증상들은 되게 반응이 좋지만, 특별히 원인이 없이 방황하거나 배회하는 거에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 원칙으로서 정신행동 증상이 이게 치료 반응이 어떨지를 추정을 해봐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해라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칙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사용할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환자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증상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어느 약을 쓸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용량을 쓸지 이것들은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특성이나 뭐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과 고려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네, 정신행동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과에서 약을 쓸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약물 치료의 원칙은 효과적이되 부작용이 적은 용량을 사용한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이면서 가장 작은 용량을 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이펙티브 도즈라고 하는데요. 또 물론 약을 많이 쓰면 그 약의 효과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효과를 가지면서 가장 최소한의 약을 쓰는 것들이 좋은 기술 있는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무슨 뭐 항생제나 무슨 뭐 다른 약과 달리 뭐 킬로그램당 얼마, 뭐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뇌의 그런 신경 전달 체계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용량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면제를 생각을 하더라도 똑같은 수면제인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먹어도 하나도 못 자고 쌩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알만 먹어도 이틀간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효과적인 용량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는 없고 찾아봐야 됩니다. 의사와 환자가 아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최소한의 용량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아주 조금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써서 부작용이 없어지는 때까지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뭐가 맞을까요? 그럼 뭐 100이면 100, 1번이 맞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 시작을 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서서히 약을 늘리는 것이 이 미니멈 이펙티브 도즈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의 부작용이 적으면서 그 사람별로 가장 효과적인 용량을 찾기 위한 것이고요. 특히 치매에 대한 약은 이제 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특성상 부작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정신행동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약에 대한 반응도 개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이라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가장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용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의심, 피해 사고, 피해 망상이 있으신 어머님이 있어서 혹은 뭐 아버님이 어머님을 이미 바람핀다고 하는 의심을 하는 그런 정신행동 증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죠. 가족의 고통을 겪고 이렇게 모시고 어렵게 모시고 그런 분들이 또 병원에 또 잘 안 와요.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면담해 보더니 의사는 약을 요만큼만 줬어요. 아주 작은 약에 반알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 뭐냐, 이거 갖고 가능하겠냐,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죠. 이게 서서히 그렇게 쓰면서, 물론, 뭐 예를 들어, 그, 대화를 통해서도 현실감도 드려야 되지만, 자주 보면서 약을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그분한테 맞는 용량을 찾는 작업들이, 정신행동 증상 치료제의, 약물 치료의 원칙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요, 효과뿐만 아니라, 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그 용량에 따른 개인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 병세의 경과에 따라서도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생겼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 적절한 치료 용량을 맞췄다고 해서 그것들을 뭐 그냥 꾸준히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금 효과는 계속 잘 나고 있는지, 뭔가 부작용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정신행동 증상의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용량이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 너무 졸린다, 이게 진정작용, 어지럽다, 손 떨린다 이런 운동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 적정 치료 용량을 찾아서 쓰고 있더라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효과가 없어져 있지는 않은지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는지를 찾아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렇게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주 온다 하더라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 뭐 10분, 15분 평가해 가지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나 아니면 환자 본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경로로 돌봄을 주시는 분이나 그 외에 다른 관련 인력들한테서 이런 측면의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증상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도 역시 이제 의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행동 증상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뭐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약도 있고, 우울증 치료제, 불안증 치료제, 항경련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 약이 한 가지 증상에만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이게 일종의 조증 증상의 일환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망상이나 아까 언급했듯이 망상이나 다른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또 언급했듯이 너무 불안하거나 뭐 이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물이 다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비약물적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정신행동 증상이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보일 때 이게 얼마나 심한 건지, 이게 계속 그러는 건지, 그럴 때만 있는 건지, 어떤 약을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의사 혼자 아무리 그 포괄적으로 진찰을 하고 면담을 해도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콜레타럴 소스라고 그러죠. 부수적인 그런 정보 제공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을 많이 얻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약을 한꺼번에 쓰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약이 섞이다 보면 부작용이나 심각한 신체적으로 취약한 그런 노인의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판단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정신행동증상 약물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 치료에서 약물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비약물적인 방법과 약물적인 방법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치료 목표 증상을 먼저 결정을 하고 목표 증상에 대한 약물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약물에 대한 용량을 결정을 하고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약물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에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하는 약에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 약물, 항경련 약물, 항불안제 등이 있고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같은 인지기능 개선제도 정신행동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약이 한 가지 행동에 1대1로 매칭돼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이 몇 가지 행동 증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정신병 약물이라 하더라도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 증상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안이나 우울에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망상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이 생겼다 그러면 망상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 가지 약물이 몇 가지 행동 증상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 약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특히 노인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약물로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려면은 이 증상의 핵심이 뭐고 그 증상의 양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처방하는 의사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의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환자, 보호자, 의사의 코어,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정신행동 증상 치료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집중 안 하셨어도 요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강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셨다라고 보면 돼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행동 증상의 약물의 종류와 목표 증상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약물 종류는 항정신병 약물이 있었고, 항우울 약물, 항경련제인데 다른 말로 항조증제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증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울병 할 때 기분이 유난히 들뜨고 너무 이제 과한 경우 우리가 조증이라고 하는데, 조증에서 쓰는 약의 대부분이 항경련제입니다. 경련하고 조증하고는 임상적 그 작용 기전에서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여서 항경련제 혹은 항조증제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불안제가 있고,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하고 메만틴은 우리가 이미 그 인지기능 개선제 할 때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들이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항정신병이니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이 항이란 얘기는 안티, 그거에 대항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에 대항하는 건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